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글로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증시에서 널리 쓰이는 지표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버핏 지수 많이 아시죠?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 전체 증시의 시가총액이 있어요. 그래서 GDP 대비 시가총액 이게 GDP보다 크면 시장이 고평가되고 GDP보다 낮으면 시장이 저평가된 겁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001년에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을 적정한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 척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소개를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김없이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 140%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 미국의 전체 GDP보다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40%나 높았고 결국은 이게 평균선, 사실은 평균이 100은 아니고요. 90%입니다. 미국의 최근에 70년 동안의 평균이 90%였는데 결국은 시간이 걸렸지만 한 10년 정도 걸렸죠. 10수년 동안 쭉 내려와서 평균으로 내려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0%까지 낮아졌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2009년 3월 때 이제 최저치를 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제가 지표를 봤더니 4월 14일 버핏 지수는 164%. 물론 2021년 9월에 200%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내려왔지만 버핏 지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상당한 부분 고평가가 돼 있는 셈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버핏 지수가 이젠 낡은 기준이다. 이 버핏의 시대는 끝났다. 버핏의 이 버핏 지수 같은 거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고 또 특히 증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간이 진실을 알려줄 겁니다. 시간이 버핏 지수라는 게 이렇게 막 벗어나기 시작하면 10년 단위로 벗어났다가 다시 10년 단위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짧은 찰나의 시간에 이 버핏 지수가 증시 전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전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한번 투자하면 30년씩 하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버핏 지수의 시간을 맞는 그런 시간은 한 10년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버핏 지수로 보면 한 11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의 한 10% 정도 높은 수준인데 미국도 50년 평균을 하면 이 버핏 지수는 90%였는데 우리나라가 110%다.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버핏 지수로 보면 70에서 한 90% 정도 선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살짝 낮은 선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버핏 지수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버핏 지수라는 게 왜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버느냐,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비 자산 가격이 얼마냐를 왜 버핏이 굳이 비교를 했느냐. 결국은 우리가 얼마큼 버느냐에 따라 자산 가격이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버핏이 이런 버핏 지수를 2001년에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부동산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부동산이 버핏 지수를 따라서 무조건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른 나라보다는 얼마큼 더 고평가돼 있거나 또는 과거 얼마나 고평가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버핏 지수가 어느 정도 부동산에 적용했을 때 흥미로운 결과들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 좀 다르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서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이 정말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가 2,150조 원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택 시가총액은 6,500조 원입니다. 그러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의 3배 정도 주택의 시가총액이 GDP보다 3배가 비쌉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미국의 주택 시가총액은 28조 달러 정도로 이 GDP보다 1.2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배인데
미국은 1.2배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이란 나라도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사실 미국의 100년 동안의 평균이 있는데 그거보다 무려 2.7배나 더 비싼 게 미국 현재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이 미국 역사상 평균보다 2.7배나 비싼 진짜 엄청난 비싼 국면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GDP 대비로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특징입니다. 물론 GDP 대비 이렇게 고평가돼 있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문제냐, 버블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GDP보다 더 비쌀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왜곡돼 있으면 그 왜곡된 이유가 있고 그 왜곡된 이유가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그 왜곡된 사유가 하나씩 사라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다른 나라 평균에 점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역사적 평균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항상 시장은 균형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다른 나라 대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집값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대비해도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이유를 따져보면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 면적이 좁아서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인구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역에 있으면서 지금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이죠. 뭐 저도 대표적인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명이 태어났냐? 제가 태어난 해에 10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때 오전반이 80명, 그리고 오후반이 80명, 한 교실에 160명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교실 하나에 80명, 160명이 공부해봤는데요. 지금 교실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80명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저희는 분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줄입니다. 이게 8줄이 아니고 10줄로 쫙 분단 없이 이 책상을 쫙 붙여놨고 선생님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바로 앞까지 책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려면 책상 위로 뛰어서 화장실을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년 동안 이런 진짜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냐? 뭐 40대, 50대까지 차지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인구 코호트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서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지금 현역으로 월급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고요. 그리고 주택도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정말 힘들죠. 이제 슬슬 어떤 방식이든 이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왜곡이 계속 유지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정말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뭐 세계에서 2,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값이 어마어마한 빚으로 이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 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득이 많아서 집값이 비싼 거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점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이기 때문에 이 집안이 빚으로 만들면 되게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좋았냐? 사실은 2021년 초 말까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지만 수출업체에 종사하거나 뭐 이렇게 뭐 반도체나 이런 데 진짜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기가 최근 2, 3년 동안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집값이 굉장히 GDP 대비 황당한 수준으로 높아진 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상황입니다. 자, 저는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 왜곡된 게 한 번에 회수될 거냐, 뭐 폭락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왜곡이 유지되려면 이 왜곡을 만들어냈던 그 동력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세계 평균에 점점 이렇게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왜곡을 어쨌든 조금씩 회수해 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착륙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치솟아 오르는데 집값이 유지만 해도 실질 주택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이 상태가 제가 보기엔 경제적 충격은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막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선 여기다가 갑자기 부양책을 엄청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시장에 부양책을 막 폭탄처럼 쏟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째깍째깍 이게 시한폭탄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화약을 더 채워넣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양책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으로 가느냐 경착륙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을 이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 2023년 4월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경제지나 뭐 일간지 기사들 헤드라인을 좀 보면 언론들이 이렇게 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힘 실리는 집값 바닥론. 이거 실제 제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 2달 만에 6억진 동네. 다시 꿈틀대는 집값.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야, 지금 당장 집 사야 되나? 집값 엄청나게 반등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진짜 조바심이 들게 만드는, 특히 요즘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최근에 폭등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FOMO라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나만 또 벼락거지 되나 하는 공포감. 이 공포감을 자극하기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먼저 통계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KB금융의 KB부동산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에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있었죠.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근데 2월에는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제 집값 하락세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기사들, 저는 사실은 부동산 기사들이 최근에 좀 침소봉대한 경향이 좀 있다고 보고요. 자, 이런 기사들을 볼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가 뭐 거짓말이었냐? 뭐 예를 들어 6억 오른 거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막 집값이 막 6억씩 오르는 데가 생기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똑같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20%가 떨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2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10% 떨어지고 어떤 데는 50%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집값 하락 폭이 오히려 집값 상승이 컸던 뭐 강남이라든가 뭐 아니면 송도 같은 데가 집값 하락 폭이 컸죠. 이런 데는 집값이 진짜 한 번에 막 30에서 한 50%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4, 50%가 떨어졌던 송도 같은 데 보면 이제 다른 데는 한 1, 20% 떨어졌는데 여기만 혼자 50% 떨어지니까 이 키높이를 맞추거든요. 항상 이렇게 키높이를 맞추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키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막 5, 6억씩 올라간 것처럼 잘못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부각해서 이거 막 폭등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경향이 언론사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야 기사가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죠. 또 뭐 건설사 광고도 많이 들어올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 언론사들이 쓰는 이 광고가 진짜 맞냐? 광고가 아니라 기사죠. 기사가 맞느냐? 집값 하락세가 진짜 둔화됐느냐? 둔화된 부분에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KB부동산 지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지표는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즉각즉각 움직이면서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 정도 반등을 한 건 맞습니다. 자, 이 찰나의 순간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어쨌든 실거래가만 놓고 보면 2%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반등이 시장에 의해서 정말 시장 스스로가 반등에 성공한 것이냐 아니냐가 이게 문제인데 사실상 정부의 개입이 진짜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눈꼽만치 반등을 한 거지만 이 반등조차도 사실은 시장 스스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온갖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시장에 개입을 해왔죠. 물론 그 과정에서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자금을 은행이 빨아들인 적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다시 뭐 예대 마진을 낮춰라, 뭐 온갖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막 진짜 엄청나게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쨌든 이 예금금리랑 대출금리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일정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부담이 어쨌든 완화되기 시작하니까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준금리조차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덜 올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 개입을 했으니 다른 나라보다 대출금리는 훨씬 더 낮은 상태가 왜곡된 그런 금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요,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까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떠받치는 방식을 택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1월 말에 도입된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뭐 어쨌든 이 9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최대 5억 원까지 50년 만기 대출 상품, 그것도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집값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개입이 계속되면서 금리도 낮추고 대출도 막 해주고 하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만 좀 하락폭을 낮춘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 가게가 빚을 내면 이 돈으로 꼭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여유로 좀 뭐 이렇게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되면 여기저기 돈이 다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를 단기적으로 부양을 했고 그 결과 4월 초 중순까지 증시도 랠리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자, 근데 과연 지금 이런 정책이 괜찮은 건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부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도 비싼 시장에 풍선에 바람을 더 불어넣는 정책이 맞는가?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정도가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105%로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세계 3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105%인데 이 금융 선진국이고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은 정말 빚 많이 내고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국의 가계대출은 GDP 대비 76%밖에 되지 않고 일본은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105%예요. 자, 그러면 스위스나 호주보다는 낮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스위스나 호주 같은 나라는 워낙 복지 선진국이다 보니까 노후에 진짜 많은 연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떼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노후에 연금을 기대하고 젊었을 때 복지 선진국들은 사람들이 좀 더 빚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위스나 호주 같은 나라랑 가계부채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많다. 이건 제가 보기엔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스위스나 호주 같은 이런 나라들, 진짜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2021년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막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데 이걸 왜곡해서 정부에서 갑자기 부양책 다시 쓰면서 풍선에 바람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회수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최근 6분기 동안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코 가계부채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 그야말로 빚을 부풀리는 정책이 결국은 가계부채가 줄어든 현상을 막은 상태로 6분기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책이 당장은 집값을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뭐 반등이 또 좀 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부양책을 쓰면 어쨌든 시장은 즉각 반응하거든요. 좀 더 민감한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했고 주택시장은 조금 굼뜨기 때문에 늦게 반응할지 몰라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떠받친 집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거고 그게 앞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부양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죠. 부동산 안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20번이 넘게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부동산 안정책이라고 나올 때마다 진짜 일시적으로 며칠 또 어떤 때는 뭐 몇 주간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기사들이 며칠 또는 몇 주간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정책이 나중에 집값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집값을 나중에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정책은 결국은 부양책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왜곡시켰느냐? 대부분의 부동산 안정책들이 대부분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매물 잠금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또 다른 왜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며칠 몇 주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뒤에 시장에 더 큰 왜곡이란 폭탄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부동산 시장에 섣불리 잘못 개입하면 진짜 위험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의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정책입니다. 자, 부시 전 대통령 기억하시죠? 이 사람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자, 2005년 1월에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연임을 하면서 취임식을 하면서 공표를 했습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런 환상적인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실제로 취임을 하면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이었냐? 돈 없어도 아주 가난한 서민들도 소득이 없어도 집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정책이었어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소득이 없는데 집을 사?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까? 근데 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원래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물론 모기지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장기로 이 대출을 갚아나가면 되죠. 모기지 대출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는 다운 페이먼트라 그래서 모기지를 제외한 현금이 꼭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 뭐 2억 원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있고 1억 8천만 원 예를 들어 모기지로 한 20년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왔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 오너십 소사이어티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진 사회를 만들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운 페이먼트 같은 거 다 없애버려. 소득 하나도 없고 돈 한 푼도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어도 집을 전액 정말 모기지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면서 2005년에 정말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집을 온갖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정책이 왜 정말 무시무시한 위험한 정책이었냐? 2005년이 언제였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아 오르다가 정말 꼭지를 친 해가 2005년이었습니다. 이제 집값이 하락하려고 막 이제 조짐을 보일 때 2005년 1월에 부시 전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정책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비싼 부동산, 이 부동산을 누가 사게 됐느냐? 가장 서민층 그리고 집 사는 걸 마지막까지 미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책 나왔는데 집 안 사면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리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 덕에 물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4분기부터 이 황당한 정책으로도 집값이 더 이상 떠받쳐지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집값이 살살 내려오더니 2006년에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고 2007년에 대폭락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섣부른 부동산 부양책은 더 큰 폭락을 부른다. 그 범인이 누구였냐? 부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폭락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대공황 이래로 미국에서 가장 큰 위기였고 그때 양적 완화라는 연준이 신무기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아마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그 얘기해요. 이건 대공황만큼 큰 위기였다. 양적 완화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만큼 정말 위험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부시 전 대통령의 정말 버블의 끝에서 내놓은 바로 이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포퓰리즘, 유토피아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이제 풍선이 지금까지 이제 풍선 부풀린 거 진짜 잘못한 거죠. 제가 보기엔 부동산 풍선이 아예 부풀려지지 않도록 정책을 잘 집행했어야 되고 보는데 어쨌든 이미 부풀려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걸 부동산 풍선이 점점 이제 작아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 조금이라도 더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책들의 정체를 잘 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지금 뭐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가 많다고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 집을 살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이 2023년 2분기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죠. 왜냐하면 너 더 많은 빚을 더 쉽게 더 싼 값에 낼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정책들은 사실은 내년 내후년 3년 뒤 집을 살 수요들 이 대기 수요를 당장 지금으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년치의 주택 수요를 지금으로 다 끌어당기게 되면 이 연료를 다 소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집을 살 사람은 이전보다 더 적어지겠죠. 내년 내후년이 되면.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또는 뭐 길어봐야 한 3분기까지는
이 정책들이 집값 하락을 둔화시키거나 혹은 폭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수요까지 혹시 향후 수요까지 잡아먹으면 그게 나중에는 더 큰 화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미국 연준 페드가 경고한 대로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경기 침체까지 온다면 소득까지 주니까 오히려 지금으로 이렇게 주택 수요를 당긴 게 나중 가면 더 큰 문제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을 보면 시장의 왜곡을 좀 더 가중시킨 거죠. 물론 이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어떤 쪽에서 성공이 가능하냐면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시적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것도 일시적이라면 지금 정책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하락 충격을 막고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약간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지금 일시적인 금리 상승이었고 하락하면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맞는 정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이 고금리, 현재 우리가 고금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는 이 정도 금리는 아직도 여전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금리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장기적으로 이 고금리가 계속 가는 거라면 자,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왜곡되게 엄청 싼 금리,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확확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계대출이 유지되는 이 상황은 시장의 왜곡을 확대시켜서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풍선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풍선이 계속해서 큰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정책들이 오늘만 산다라는 정책이라고 제가 자꾸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문제라면 오늘만 사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이 바뀐 거라면 앞으로 우리의 정책이 결코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풍선을 더 부풀리거나 또는 이 빵빵한 풍선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람을 서서히 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빼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혹시 모르는 진짜로 이게 단기로 끝나볼 수 있지만 고금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 대비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냥 미국이 막 금리 막 인하하고 시장 금리도 같이 내려가고 이런 진짜 경제 상황의 훈풍이 올 연말에 또는 내년 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제 증시나 혹은 부동산 시장의 훈풍, 이 일시적인 훈풍을 잘 이용하고 이걸 현명하게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해서 풍선이 터뜨려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 풍선이 터진 나라는 진짜 오랫동안 고통받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5년, 10년 그 이상 고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풍선이 터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건전성의 금융시장 건전성 또는 다른 수많은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